점령된 도네츠크 깊숙한 곳에서 러시아의 최정예 루비콘 부대가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무인 시스템 부대 중 최고로 꼽히는 루비콘은 수년간 개발해온 러시아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우크라이나는 존재조차 알지 못했어야 할 기밀 기지를 제거했고 우크라이나의 공중전 양상 전체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또한 최근 며칠간 러시아를 곤혹스럽게 한 것은 루비콘 시설 상실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심층 타격으로 러시아의 항공기 수리 작업도 마비되었습니다. 그 공격은 영상 후반에 다루고 먼저 루비콘이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3월 18일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SSO는 텔레그램을 통해 점령지 도네츠크에서 루비콘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심층 타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네츠크에서 장거리 SSO 드론이 장거리 기밀 무인기술센터인 루비콘의 기지와 이 부대의 지휘소를 타격했습니다. 또한 점령지 내 적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조정센터도 타격했다고 SSO는 밝혔으며 러시아의 드론 부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맞춤형 공격을 감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기지가 아닌 기밀 장소였습니다. 이로 미뤄 푸틴이 루비콘 시설을 우크라이나에 극도로 숨기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기지가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물리적 의미만이 아닙니다. 내부의 기술도 도네츠크 작전에서 핵심적이었지만 러시아가 절대 잃어서는 안 될 자산은 바로 그 기술을 활용해온 드론 전문가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상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러시아 소식도 확실히 없을 것입니다. 푸틴은 또 다른 러시아의 손실에 대해 어떤 것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외면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3월 18일 러시아를 아주 강하게 타격했고 그 여파는 도네츠크 전역에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SSO가 루비콘 시설을 타격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이를 증명했습니다. SSO가 공개한 영상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점령지 러시아 시설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시설은 원래 방공망으로 보호됐어야 했습니다. 약 1분 정도 지속되는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시점에서 촬영된 흑백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드론이 목표물을 조준하고 곧바로 타격합니다. 이후 또 다른 드론 시점으로 전환되어 불타는 루비콘 시설에 접근합니다. SSO는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해당 드론은 이전 드론이 타격한 바로 그 건물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공격이 아니었고 우크라이나는 루비콘 시설을 반복 타격했습니다. 단지 내 여러 건물이 표적이 되면서 시간이 흐르며 루비콘 시설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독특하게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도네츠크 드론 작전의 신경 중추를 타격할 때마다 건물들이 불타는 장면이 계속해서 포착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근 행동은 러시아의 큰 압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우크라이나가 표적으로 삼은 부대에 방금 일어난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루비콘이 러시아 드론 운용자 중 정예로 꼽힌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 부대는 주류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될 정도로 악명이 높으며 지난해 12월 키이우 인디펜던트 기사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 매체는 당시 루비콘을 치명적이고 정예이며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 기사는 루비콘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의 드론 전술을 얼마나 더 위협적으로 만들었는지 논의했습니다. 루비콘을 통해 러시아는 흩어져 있던 드론 조종사 집단을 조종사 훈련, 기술 개발, 전선과 후방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타격을 가하는 국가 지원 부대로 중앙 집중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루비콘의 조종사들은 우크라이나의 물류를 타격하고 레이더 시스템을 무력화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대의 구성원들은 항상 이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항상 이동하는 드론 부대도 거점이 필요하며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그 거점을 타격했습니다. 부대의 지휘 요소가 불타고 있기 때문에 루비콘은 재건할 때까지 더 이상 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3월 18일 공격 생존자를 주시하고 있고 루비콘의 다음 거점에도 이미 후속 공격을 준비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더 좋은 점은 이번 공격으로 자국 드론 부대에 가해지던 압박도 해소됐다는 것입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루비콘이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 추적에 특화됐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우위를 약화시키려는 전술입니다. 루비콘은 해당 분야에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11월 사이에 이 부대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공격을 월 513건에서 2246건으로 늘렸습니다. 루비콘은 수수께끼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참고로 2026년에 루비콘이 겪은 타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격이 러시아에 어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전에 루비콘이 최근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월 16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루비콘의 정예 드론 조종사 중 한 명이 푸틴의 통제 아래에서 일하는 것에 너무 질려 러시아 군대를 단순히 탈영한 것이 아니라 아예 망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조종사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자신을 비롯한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처음부터 푸틴의 전쟁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출신의 전직 부동산 전문가 미로슬라브 시모노프는 의무 복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모스크바 여행 중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그 조종사는 정식 징집을 통해 전선에 가거나 아버지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물류부대에 지원하는 선택권을 받았습니다. 선택지가 없던 그 병사는 후자를 택해 시간이 지나 루비콘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시모노프는 탈출을 시도했으나 붙잡혀 돌격병으로 전선에 보내졌습니다. 푸틴의 자살적인 인명 소모 공격에 가담하는 대신 그는 우크라이나에 나는 살고 싶다 서비스에 연락했고 스스로 항복하기 위해 10km, 즉 6.2마일에 달하는 긴 거리를 걸었습니다. 루비콘과 러시아 군대에서 겪은 잔혹함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시모노프가 구금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시모노프 등 러시아 군인을 또다시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 군인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부상당한 러시아 군인을 그냥 두지 않고 직접 업어서 데려갔습니다. 시모노프는 그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차이를 이해했다고 영상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싸우고 걔들을 죽이려 합니다. 저는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국가에 매우 불만이 있습니다. 시모노프는 그들이 제 삶과 여러분의 집을 지키기 위해 많은 남성들의 삶도 망쳤다고 말합니다. 루비콘은 러시아의 정예 드론 부대일지 모르지만 도네츠크 지휘센터가 불타고 일부 대원이 우크라이나로 탈영하는 상황에서 푸틴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한 부대조차도 순탄치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SSO가 방금 해낸 일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드론 기반 전투를 수행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월 18일 목격한 것은 한 단계 진화한 비대칭 전쟁이었고 곧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의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앞서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격은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5,000명의 인원과 막대한 재정 자원을 가진 부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매체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도네츠크 내 반푸틴 저항운동에 지하 조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방금 언급한 탈영과 더불어 이는 푸틴이 오랫동안 러시아 점령을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점령지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러시아는 도네츠크에서 저항하는 지하 전사들과 자국민들의 이탈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 공격에도 대응 중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4년간 러시아와 벌여온 비대칭 전쟁에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루비콘을 겨냥한 공격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드론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까지 우크라이나는 거의 전적으로 FPV 드론과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드론 개발에 집중해왔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 후방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FPV 드론은 사거리가 짧아 전선과 우크라이나 살상 구역에서나 유용하며 그 외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장거리 드론으로 가까운 후방을 타격할 수도 있지만 점령지 공격에 쓰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의 푸틴 전쟁 기계를 약화시키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선택지가 필요했습니다. 전 미국군 그린베레 출신 브라이언 피킨스가 1월에 유럽 정책 분석 센터 세파에 설명했듯이 말이죠. 브라이언 피킨스는 SIPA에 지금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30, 100km 범위에 있다며 러시아는 소모 가능한 보병을 전방에 가치 있는 시스템은 깊숙이 두고 전자전으로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곳을 신뢰성 있게 타격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루비콘이 보유했던 드론을 이제 우크라이나도 갖게 됐습니다. 최근 도네츠크 공격 성공 사례는 우크라이나의 비대칭 전략이 한 단계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이미 러시아보다 훨씬 앞서 있는 자국의 정보력과 점령지 내 기밀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FPV 드론으로 살상구역을 넓히며 러시아 본토에 대한 심층 타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역량을 완벽히 갖췄으며 수치로 입증됩니다. 3월 19일 키예프 포스트는 2026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대러 드론 공격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우크라이나는 이전보다 더 많은 드론을 보내 더 많은 목표를 타격 중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는 3월 상반기에만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50km에서 250km, 즉 31에서 155마일에 이르는 중장거리 목표를 상대로
40회의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가 이 거리에서 기록한 최다 공격 횟수는 2025년 12월에 기록한 57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속도를 유지하면 3월 말까지 대규모 공격이 80회로 이전보다 50%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키예프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2배 빨라지고 드론 군집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월 18일까지 6주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점령지로 보내는 평균 드론 군집은 100대에서 200대 사이입니다. 2025년 말에는 그 수가 50대에서 70대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월 상반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및 장거리 드론 발사수에서 러시아와 거의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적절한 종류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네츠크에서 루비콘을 무력화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러시아의 주요 자산은 전선에서 수십 킬로미터만 떨어져 있어도 안전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드론 군집 전략을 참고한 새로운 드론 전략과 정보력을 결합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고 더 가치 있는 군사 목표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러시아 항공기 수리가 심층 타격으로 마비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크라이나의 중장거리 전략 결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의 울리아녹스크 지역까지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모스크바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접한 국경에서 약 800km, 즉 50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드론은 아비스타르 항공기 제조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이 공장은 통합항공기제작사 소유로 러시아 대기업 로스텍 산하에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주기장과 항공기 경납고를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소식은 AN-124 대형 화물기를 비롯해 IL-78M90A 공중급유기와 IL-76MD90A 군용 수송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파괴됐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한 번의 공격으로 러시아의 화물기, 인원 수송기, 그리고 공중급유기가 모두 타격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한 번이라고 했나요? 두 번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단 하루 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노브고로드 지역의 스타라야시에 위치한 123 항공기 수리 공장에 대한 드론 공격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격 사실을 공개했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다시 한번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총참모부는 이번 공격의 이유를 밝히면서 이 기업이 군용 수송기와 그 부품의 정비 및 현대화를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대형 항공기를 기업 부지 내에서 직접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앞서 언급한 IL-76MD90A와 L-410 등 여러 러시아 항공기 정비에 쓰이는 경납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L-410은 러시아 공중작전에서 주로 다목적 경수송기입니다. 이 두 번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타격 전략에 적응하면서도 러시아 내 심층 작전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장거리와 중거리 타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선택한 목표는 중요합니다. 3월 16, 17일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두 시설은 러시아 공군과 우크라이나 주둔 러시아군 지원 능력을 모두 약화시켰습니다. 울리아노프스크에 있는 아비아스타르 공장을 파괴함으로써 러시아는 수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더 이상 화물기, 공중급유기 및 군용 수송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이어 이러한 항공기 여러 대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정비 공장까지 공격함으로써 정비가 필요한 지원 항공기들은 당분간 이륙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항공기들은 스타리아에 묶여 움직일 수 없으며 공장 재가동 전까지 러시아의 무용지물입니다. 도네츠크 루비콘 타격이 러시아 공중공격 약화를 노렸다면 이번 두 번의 공격은 러시아 군수지원 약화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 이상 생산하거나 수리할 수 없는 항공기가 없다면 러시아는 자국 내 군사장비, 화물, 병력 이동에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지연이 발생하고 공급망 문제가 생기며 러시아의 철도망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보내려던 병력과 화물이 제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우크라이나의 많은 장거리 타격과 마찬가지로 전선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약화되고 이는 결국 푸틴의 병력에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4년이 조금 넘는 전투 끝에 러시아의 사상자 수가 129만 명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지금 푸틴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은 더 많은 전사자입니다. 그는 병력을 추가 파견하겠지만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병사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푸틴이 일으킨 전쟁의 참상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이 대신하게 됩니다. 러시아 공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루비콘과 같은 부대가 이렇게 크고 중요해진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져야 할 막대한 공중 우위를 전혀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435대의 비행기와 349대의 헬리콥터를 잃었으며 이는 침공이 시작된 이후 약 85억 달러에 달하는 항공장비 손실에 해당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비행기를 물려 안전한 거리에서 미사일과 활강폭탄을 발사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두 항공기 제조 공장을 공격하면서 러시아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 위치를 알면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타격은 치명적인 위협임을 러시아는 두 항공기 공장 화재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진격 저지 외에도 러시아 항공기 제조 정비 시설을 공격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발생한 여러 사건들은 러시아의 군용 항공 부문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뉴보이스에 따르면 2025년 12월 러시아 이바노보 상공에서 AN-22 항공기 추락과 거의 동시에 이른 비상의 전투기 SU-34 또는 SU-35 추정에서도 조종사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조종사 2명이 경납권의 전투기에서 사출 좌석 오작동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러시아가 군용 항공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제재로 인해 핵심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3월 16일과 17일 우크라이나의 두 차례의 공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불타고 있는 것은 공장 자체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항공기를 하늘에 띄우기 위해 설계된 중요한 부품들 역시 연기와 함께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미에키브 메일의 설립자 파블로 나로즈니는 우크라이나 뉴보이스의 러시아 문제를 설명하며 러시아 항공은 점점 퇴보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러시아 선정가들도 본의 아니게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가 드론에 의해 파괴됐을 때 한 러시아 선정가는 중요한 비행기는 아니었고 부품으로 쓸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해체한다는 건 러시아가 필요한 부품을 못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항공기를 부품 돌려막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실을 알고 활용 중입니다. 도네츠크에서 러시아의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타격했을 수도 있지만 울리아노프스크와 스타라야에서도 똑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항공기 부품은 금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을 잃는 것은 제재의 압박으로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 공군에게 또 다른 타격이 됩니다. 루비콘이 파괴되고 러시아 군용 항공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장거리 공격의 새로운 조합으로 반복해서 러시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최대 규모 드론 공격을 벌였고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모스크바였습니다. 그 공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밀리터리쇼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